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에너지 대란. 이건 단순히 가스 공급이 끊겨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시스템, 바로 구조의 문제였죠. 이번 시간에는 그 구조적 결함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에너지는 사실상 단 하나의 생명줄에 의존해 왔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뻗어나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게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대동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대동맥이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끔찍한 질문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 전체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죠. 가스 공급이 딱 멈춘 그 순간, 유럽이 마주해야 했던 즉각적이고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급이 끊기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요. 특히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전력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해버렸습니다. 2022년 8월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요. 메가와트 시당 무려 1,000유로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 10배가 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이었어요.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스가 부족하네 하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 에너지 시스템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시스템은 이렇게까지 허술했던 걸까요? 그 답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미래를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더 커브, 우리말로는 오리곡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재생에너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바로 변동성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해가 떠야만 전기를 만들고 바람이 불어야만 터빈이 도니까요. 이 더 커브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들 일하는 한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넘쳐나서 전기가 남아 돌아요. 하지만 정작 모두가 퇴근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저녁 피크 타임에는 해가 져버려서 발전이 멈추죠. 필요한 순간과 생산되는 순간이 딱 어긋나는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전력망이라는 건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악기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림처럼 24시간 꾸준히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고 필요할 때만 강렬하게 등장하는 악기도 있고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멋진 연주가 가능한 거죠. 그 오케스트라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저음악기, 그게 바로 기저전원입니다. 원자력처럼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력망의 뼈대를 지탱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조정 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바람이 잦아들 때 그 빈틈을 즉시 메워주는 해결사 같은 역할이에요.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천연가스가 맡아왔던 거고요.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천연가스는 점점 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최신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말이죠. 낮에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여기에 담아뒀다가 밤에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요, 저녁 몇 시간 정도의 단기적인 수요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거든요. 다시 말해서 ESS는 잠깐의 충격을 흡수하는 버퍼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며칠씩 해가 뜨지 않는 장마철이나 겨울 내내 발전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줄 백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장기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천연가스뿐이었고 유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에 더 깊이 중독되어 갔던 거죠. 자, 이렇게 값비싼 교훈을 얻은 뒤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잠기자 유럽은 정말 필사적으로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배로 실어오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액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비싼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터미널 FSRU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LNG 운반선이 도착하면 이 해상 터미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액체가스를 기체로 바꿔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쏴주는 방식인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위쪽에 가스 도매 가격이 치솟으니까 아래쪽에 일반 가정 전기요금도 그냥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 치솟았어요. 에너지 위기가 곧바로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유럽도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에너지의 미래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지도가 바로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전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등 다시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24시간 흔들림 없는 기저전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둘째,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서는 안 된다. 즉,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 맞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안정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 문제는 태양광이냐 원자력이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유럽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만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하게 될까요?